시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에 갔다가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에 의해 체포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대학원생으로 지난해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 문제를 시정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하버드대에 지원하기로 한 연방 지원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서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혜택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수혜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사회보장국 대면 서비스 의무화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따라서 전화를 통해서도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물가 인상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의 옷값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시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에 갔다가 ICA 요원들에 의해 체포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로 10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해 왔는데요. 지난해 컬럼비아 대학의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몬트주 화이트 리버 정션에 거주하는 모센 마우다위는 어제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에 갔다가 ICA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등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무장한 사복 차림의 ICA 요원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며 체포된 마우다위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마우다위의 법률 대리인은 모든 것이 계략이었다며 시민권 취득을 위한 면접이 끝날 무렵 기다리고 있던 ICA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CBS가 입수한 청원서에 따르면 마우다위는 2014년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 서안지구 난민 캠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합법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해왔으며 다음 달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취득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원서에 따르면 마우다위는 작년 3월 컬럼비아 대학교 캠퍼스에서 가자지구의 이스라엘 군사작전을 비판하는 시위에 참여했지만 그 이후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은 마우다위가 버몬트주의 한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으며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그의 구금은 반헌법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측은 가족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의무를 근거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 문제를 시정하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하버드대에 지원하기로 한 연방 지원금 22억 달러와 6천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어제 학교 구성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대학은 독립성과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거쳐 행정부에 그들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를 비롯한 어떤 사립대학도 연방정부의 지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하버드대에 정부와 하버드대의 지속적 재정적 관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며 9개 항목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다양성 프로그램을 없애고 학내 시위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반유대주의 의혹을 받는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고 외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버 총장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대학의 지적 조건에 대한 직접적 정부 규제라며 어느 정부가 집권하든 사립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누구를 입학시키고 고용할 수 있는지,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시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버드대가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보조금 22억 달러와 6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하버드대와 산하병원에 제공되는 90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 및 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고 위협해왔습니다. 하버드대는 정부 지원이 끊어질 경우 학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7억 5천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대학인 하버드대의 저항은 올해 초부터 대학들을 상대로 압박을 강화해온 정부의 정면으로 맞서는 의미 있는 반발로 여겨집니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비자를 취소당한 중국 유학생 4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UC 버클리와 카네기 멜론대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 4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미국 정부는 어떠한 청문 절차나 증거 제시, 통보도 없이 국가안보라는 모호한 이유로 이들의 신분을 해지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정행위는 미국 행정절차법과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절차와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소송에 앞서 또 다른 2명의 중국 유학생도 각각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일 대규모 추방 조치의 일환으로 88개 대학에서 최소 529명의 학생과 교직원, 연구원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서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혜택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수혜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최근 상하원에서 승인한 예산 결의안에 메디케이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연방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에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 결국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하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도 13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없는 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메디케이드 자원을 낭비하면 실제로 메디케이드가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사기와 남용을 막으면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상황에선 가입 기준을 높이고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8세에서 65세까지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보험 적용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최소 일정 시간을 일하거나 직업훈련에 등록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 1인당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당초 어제부터 시행 예정이던 SSA 대면 서비스 의무화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화를 통해서도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영방송인 NPR은 리즈 어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의 말을 인용 사회보장국 사기방지팀이 기술 역량을 강화해 전화 접수건의 사기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됐다며 당초 예정했던 대면 서비스 의무화 조치를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온라인 신원 확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반드시 지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사기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사실상 SSA의 전화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치로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접근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가 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사기방지팀이 신속히 기술을 도입하면서 전화 청구건에 대한 확인도 가능해졌다며 이상 징후가 발견된 계정에만 대면 확인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측에서는 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장벽이 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센터도 해당 방침은 최대 600만 명의 노인에게 약 45마일의 이동을 요구하게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철회는 사회보장 수혜자들의 승리라며 이는 여론과 전국적 캠페인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방정부가 90일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동안 한국, 일본 등과 우선 협상을 벌일 전망입니다. 한국과의 협상은 다음 주 본격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한 통상, 안보 패키지 딜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향후 신규 무역 합의를 위한 협상에서 한국, 일본, 인도, 호주, 영국 5개국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5개국은 협상 최우선 대상으로 베선트 장관이 이미 당국자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및 유해 국면에서 행정부 내 가장 무게감 있는 조언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유예하자마자 협상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케빈 애씑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와 관련해 10곳이 넘는 국가에서 매우 좋고 놀라운 제안을 받았다며 거래가 충분히 좋은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과는 이번 주, 한국과는 다음 주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국가와의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하리라고 예고하고 처음으로 합의를 타결하는 국가가 가장 좋은 합의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빨리 합의를 이룰수록 유리하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문제를 연계하는 통상 안보 패키지 딜이 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안보 문제를 관세 협상의 한 부분으로 다룰 수 있다라며 패키지를 언급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물가 인상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의 옷값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NBC에 따르면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는 관세는 의류와 섬유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단기적으로 옷값을 64% 상승시키고 장기적으로는 27%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 의류 및 신발협회가 발간한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의류와 신발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됩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선 145%의 고율 관세를 매겼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선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유예 전 베트남에 책정했던 상호 관세는 46%로 높았습니다. 관련 업계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증가한 비용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미국 의류 및 신발협회 측은 미국에서 대규모로 생산되지 않는 의류 및 재료에 대한 관세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소매업 연맹은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가 지불하는 세금으로 공급업체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옷값 부담이 커지면 중국의 테무나 쉬인 등 온라인 마켓에서 저렴하게 옷을 구매하던 미국 내 저소득층이 받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모조품이나 중고품 매장에서 쇼핑하거나 수입 상품을 더 적게 구매하는 방법을 택하는 등 소비 패턴을 바꾸는 소비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브라운 대학 국제연구팀은 항생제 사용이 급증하면서 해마다 전 세계 어린이 300만 명이 이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빈민국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브라운대 국제연구팀 조지프 하웰 교수는 항생제 내성균은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 연구는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 질병 부담이 큰 지역의 어린이 항생제 내성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석 결과 2022년 항생제 내성균 감염 및 합병증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동남아시아에서 75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프리카 65만 9천여 명, 서태평양, 중동 지역 순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넘는 어린이 사망자 가운데 대부분은 감시 대상 항생제와 중증 다제내성 감염에 대한 최후의 치료법인 보류 항생제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항생제 사용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에서 2021년 감시 대상 항생제 사용량은 동남아에서 160%, 아프리카에서 126%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보류 항생제 사용량은 동남아에서 45%, 아프리카에서 125% 증가했습니다. 하웰 교수는 감시 대상 및 보류 항생제 사용 증가는 약물 내성 감염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런 약물의 급격한 사용 증가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박테리아가 이런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면 다제내성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달의 재외동포로 재미동포 기부왕으로 불리는 홍명기 전 MNL 홍재단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성공한 재미동포 기업인으로 세계 한상의 대부로도 불리는 홍 전 이사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 동산 건립을 비롯해 대한인 국민회관 복원 등 미주 독립운동 역사 보존을 지원하고 한인 차세대 교육 및 장학 사업을 후원했습니다. 홍 전 이사장은 2002년엔 LA타운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10번과 110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도산 안창호 IC로 명명하는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2년 국민훈장 동백장, 201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으며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22년 그의 생일인 6월 21일 홍명기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뉴욕 허드슨강 헬기 추락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뉴욕 업스테이트의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6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12시경 탑승자 6명을 태운 소형 비행기가 업스테이트 뉴욕 코페이크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생존자는 없었으며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흐린 날씨가 조종사의 시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추락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이날 오전 보스턴에서 출발해 웨스트체스트 카운티 공항을 거쳐 캐츠킬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2022년 전국대학 스포츠협회 여자축구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카레나 그로프와 그녀의 가족들이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일부터 뉴욕시의 유령 번호판 단속이 더욱 강화됩니다. 지난달 통과된 새로운 단속 규정은 차량 번호판을 읽을 수 없거나 가리거나 왜곡되게 만드는 플라스틱 덮개 등의 물질을 금지한다고 명시해 번호판 가시성 요건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통해 번호판을 가린 채 주차하다 적발되면 $5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국은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차량 번호판에 테이프를 부착해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진흙이나 새똥 등을 묻혀 번호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꼼수를 쓰자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비영리 한인미술지원단체 R재단이 제22회 2025 현대미술 공모전 참가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T&W 재단의 후원으로 열리며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미술가들을 위한 대표적인 시각예술 공모전입니다. 심사는 포트폴리오 제출을 바탕으로 미술계 큐레이터, 비평가 등 전문가 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최종 3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각각 상금 $5,000가 수여됩니다. 수상자 3인에게는 뉴욕 맨해튼 AHL 갤러리에서 10월 열릴 단체전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지원 자격은 미국 내 거주 중이며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시각예술가로 최근 5년 이내에 완성된 회화, 설치, 사진, 비디오 등의 작품을 보유한 작가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내려갑니다. 낮 최고 기온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